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국 또 내렸습니다. 0.25%포인트를 내렸고 대선 이후의 첫 회의였고 지난 9월 인하 때랑은 다르게 만장일치 결과였는데 우선 이번 인하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마디로 왜 인하했느냐? 이유는 물가가 좀 잡히고 있고 또 고용 같은 성장률은 이제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금융 통화 정책의 방향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는 것보다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하향 안정화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그런 어떤 경제적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미국 연준이요, 9월 달에 빅캣이라는 이름으로 0.50%포인트나 큰 폭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일각에서 뉴욕 증시라든지 금융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좀 빨리 좀 내리면 안 되냐. 현재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번에 0.25%를 내림으로써 4.75%가 됐거든요. 근데 이 대목도 여전히 평균적인 금리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11월 달 이번에도 좀 더 빅캣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빅캣까지는 가지 않고 이른바 스몰 캣이라고 그러는 0.25%만 내렸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는 트럼프 당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선거 개표하는 그 상황에서 이미 연준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각종 경제 지표가 그 대통령 선거 확정되기 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특히 엄청난 경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11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된 이것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상당한 폭풍이 예상됩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미국 대선 결과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이후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를 예. 꼭 집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 또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는 바이든 경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올해 금리를 지난 9월 달까지 포함해서 총 3번 내리고 내년에는 5번, 6번 내려서 2026년 정도에 가면 지금의 미국 금리가 3%나 2%대로 떨어지면서 중립금리, 종전의 평균금리 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게 압도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한 6개월, 지금으로부터 6개월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존의 바이든 정책,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는 게 내년 이제 1월 20일이고 예.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한 서너 달 정도는 종래의 경제 거시 지표가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경제라는 게 어떤 임팩트를 줬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반응을 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흔히 6개월 정도라면 장기로 볼 수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장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롱텀 내년 한 6월 달 정도 되면 예. 상당히 변화가 있다. 자, 어떻게 변화하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거나 그러니까 지금 금리 뭐 0.5, 0.25%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거 쉽게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6월 달이 되면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코페르니쿠스 대전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엄중한 선언입니다. 자, 이게 왜냐? 갑자기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금리는 인하 속도가 늘어지고 또 금리 인상으로 왜 바뀌느냐?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경제 공약이 여러 개 있지만 딱 두 가지만 꼽아서 얘기하면 첫 번째, 관세 폭탄. 다른 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를 엄청나게 추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럼 추가하는 것만큼 미국의 물가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조세 감면, 예. 미국의 법인세를 15%까지 대폭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출, 재정 집행은 그대로 두면서 세금을 적게 거두면 미국의 돈이 재정 부분에서 유동성, 통화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바로 조세 감면과 관세 폭탄 두 가지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단기는 아니지만 6개월 지나면 그동안에 올랐던 물가가 다시 반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함부로 못합니다. 예.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관세 부과 폭이 커지거나 조세 감면 폭이 커지면 내년 6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으로 금리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뀔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무서운 경고까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재선이 확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400원대를 돌파를 결국 했습니다. 이 환율 1,400원이 뉴노멀이 될지 향후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우리가 1997년도 IMF 금융위기나 또는 2007년에 10년 주기로 쓰던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을 때 그 금융위기의 첫 신호가 환율이 폭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네. 그때 보통 우리가 1,400원이 되면 빨간불, 한국 경제 위험하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1,400선이 트럼프 당선하면서 뚫려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환율 뚫린 것은 10년 전이나 20년에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외환 위기 때나 글로벌 위기 때는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올라간 것이고 예.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 변수 때문에 생기고 이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로 가는 상황은 뭐 거의 전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환율이 오르면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부담도 들고 자녀 해외 유학 보내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환율도 안정이 중요한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게 지금 깨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대만도 유럽도 전부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오로지 미국 가치만 올라갑니다. 미국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요, 바로 관세 폭탄이라든지 조세 감면 때문에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요, 미국의 금리는 미국 달러에 대한 돈의 비용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달러 가치는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져서 결국 환율이라는 게 오른다는 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인데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돈이 초강세, 달러 강세다 보니까 다른 나라 돈 가치 다 같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만 왜 유독 더 많이 떨어지느냐? 이것도 우리나라 요인이 아니라 미국 요인인데요. 예.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올렸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FTA로 통해서 관세가 제로인 품목이 많은데 자동차 같은 거는 관세 제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더 많이 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반도체, IRA, 보조금 우리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건데 이거 중단하게 된다.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한국이 바이든 폭탄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한국에 좀 덜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트럼프 쇼크를 지금 한국이 먼저 받고 있다. 물론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만은 중국 위안화는 금융시장에서 직접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한국 돈의 가치 하락이 트럼프 쇼크로 가장 크다. 그래서 우리 최상목 부총리도 엄중하게 경계를 갖고 수시 대응을 하겠다. 이것이 뭐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 예. 그만큼 변동 폭이 크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안전띠를 좀 잔뜩 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는 1.5%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한은이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할 때요, 한국은행 이창영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눈치를 많은 게 미국 금리 눈치다. 네. 미국 FOMC가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면 그게 국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도 우리 금리 내리고 싶다.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제대로 안 내리니까 금리를 못 내린다. 이렇게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적하는 대로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환율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곧 우리나라도 금통위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번 금통위에 한국은행 미국과 같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쉽게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뭐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 것의 부작용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환율과 금리 이외에도 다가올 경제 파장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강한 보호무역주의, 또 미국 중심주의를 트럼프가 선언했던 만큼 뭐 중국 타격은 확실시 돼 보이는데 그로 인한 한국 경제의 영향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당선인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1월 20일부터 들어오면 예. 오늘 뭐 비서실장까지 이미 임명하고 네. 바로 지금 인선 개각 작업에도 들어갔는데요. 그래 됐을 경우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 마가 프로젝트, 미국을 다시 강력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서는 결국은 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는 관세를 때리고 또 수입 규제하고 여러 가지 각종의 조처, 지난 8년 전부터 했던 1기 트럼프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아는 물론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생긴다. 이 중국이 타격을 받았을 경우에 중국 대체적으로 해서 한국의 유망성, 한국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중국의 일부 제품들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에다가 가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도 이제 한 바퀴 돌면 피해를 보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 예.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수출액 비교가 나오는데요. 지금 한동안에는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중국 이제 월별로 지금 보는 건데 예. 이게 재작년 또 3년 전에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1등이었는데 네. 중국 경기가 나빠지고 또 여러 가지 한중 관계도 안 좋고 이러면서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중국을 앞지르고 우리나라의 제1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중국을 극복해서 미국으로 확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와서 한국 수출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한국 수출 좀 자제해 이래가 통상 압력을 가하게 되면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압력은 우리나라만 향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다 같은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현명하게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 오픈 AI 등 빅테크의 기업의 수장들이 앞다퉈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뭐 8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8년 전에 어떤 실수를 한 건가요? 예,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8년 전 이맘때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때 이 구글, 아마존 이런 이른바 빅테크 회사들 괴짜가 워싱턴에 가네. 그 양반하고 우리 상종을 안 할 거야. 심드렁하게 됐군요. 심드렁을 넘어서 아주 무시했습니다. 아, 아주 미국 트럼프한테 나라 맡겨서 될까? 이랬는데 애플 하나만은 팀 쿡은 찾아가서 우리 잘해봅시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애플이 가장 걱정했던 건 중국에서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봐줘. 이래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선거 운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납작 엎드려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트럼프한테 더 많은 돈도 후원금도 냈고
또 당선되자마자 축하 사진을 보내고 전화하고 그야말로 지금 플로리다 말하라고 앞에 이 빅테크 재벌 총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